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한테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차 인수하면 질문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해 좀 질문을 해주시고. 예, 마이크 좀. 우선 굉장히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일반적인 자동차 분야에서는 할부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기업 분야에서는 왜 금융이 붙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10년 동안 발생하는 총 비용이 더 적으면 할부 금융을 붙이면 월 발생하는 비용을 훨씬 줄여서 구매에 대한 장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들은 풀리지 않는지 궁금해서 산업의 특성이 있는지 규제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산업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금융 할부나 이런 것도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에는 배터리가 급격히 닳게 되면 그 배터리를 다시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차량의 잔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할부 금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 산업에서는 할부 금융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테슬라도 그런 할부 금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존이 이번에 10만 대를 한꺼번에 주문해서 테슬라가 천설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사용한 후에 배터리 사이클 수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아서 한 10만 킬로, 20만 킬로 이렇게 뛰어도 한 90에서 80% 정도는 잔존량이 남아 있어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할부 금융이나 전기차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공학 전공의 이예린 학생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건 퀴즈 보다가 궁금했던 건데 PD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계열의 외주업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 사업 시작하신 게 폐기물 업체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에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하게 된다면 휴대폰 배터리 사업이나 김치 공장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IMF여서 돈을 못 구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하기 싫은 PD 방송국에 있을 때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하기 싫었던 건 아니고요.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청률 43.8도 내가 해봤는데 그 시청률보다 더 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저를 너무 옥죄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이걸 이대로 한 2, 3년 더 하다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PD 그만하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만져서 외국에 유학을 갈래, 다른 연출 안 하는 그런 부서로 갈래, 유학 가면 잡혀서 못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부서를 맡기로 했는데 외주 팀장이라는 걸 제가 맡아서 SBS에서 한 몇 년, 1년만 딱 하려고 했는데 결국 거의 한 2년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와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참 운명처럼 못하고 의리돼가지고 외주 사업을 하게 됐는데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실제로 상장이 될 뻔했어요. 이제 확정이 다 됐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등록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SM의 이수만 씨와 서재원 씨가
기획사를 하면서 방송국 프로듀서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우리 회사는 그런 기획사가 아니고 제작사인데 고스닥 심사위원들이 1년 더 보고 상장을 시키겠다고 하는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이 대학 동창이 폐기물 사업 그 CEO를 하고 있는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소각로 사업을 해봐라. 그럼 20% 30% 남는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는 오더니 야, 이 소각로가 아니라 매립장 사업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돼요. 왜?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소각을 해서 매립장에 갖다 넣는데 그 매립장 사업을 보니까 거기가 더 대박이더라는 겁니다. 에비타 마진이 한 50% 되더래요. 그래도 사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보류 판정이 되니까 이렇게 뭐 전전긍긍하면서 살 게 아니라 그냥 벌어놓은 돈 좀 있으니까 그걸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산업 폐기물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산업 폐기물 사업이 정말로 에비타 마진이 50%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웨이스트 커넥션즈라는 회사, 우리 ES 청원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에비타 마진이 31에서 34였잖아요. 우리는 48에서 50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 투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50.6%를 갖고 있는 대주주고 49.4%를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가졌어요. 투자 들어온 해에 40으로 줄었죠. 저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시설계 보수를 하면서 매출이 줄어서 좀 줄었고요. 그 다음 해에 49, 47 정도로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50, 52로 더 늘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2017년하고 18년에 걸쳐서 이제 그 한국 하이바에서 1998년에 친환경 사업으로 시작한 전기차 사업이 한 해에 80억, 90억 계속 투자를 했는데 2014년, 15년에 걸쳐서 내부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시켰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중국에 팔려가서 TGM이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회사를 누가 좀 사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폭망한다. 그래서 저도 한 10개월 검토하다가 이제 2017년 1월에 계약을 하고 인수를 했죠. 그때 이제 일반적인 그 회사 인수 자금은 치렀지만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수 자금을 자금과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고 당시 ES 청원이라는 회사를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1138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세금 240억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매각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폐기물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골라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꼭 같이 그런 사업을 적용했을 때 잘 될 회사를 찾았는데 약 1년 반에 걸쳐서 ES 청원을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사한 이 웨이스트 커넥션즈가 에비타 마진은 평균 한 이 정도 되고요. 매출은 매년 20% 올라가고 주식 가치는 매년 1배 상승해서 20배 20년 동안 이렇게 되는 회사를 찾았는데 ES 청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찾아서 당시에 이 회사를 5년 이내에 2조 내지 3조 되는 회사로 키울 테니까 전기차 하지 말고 2, 3년 있다 하고 자기들하고 여기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설득을 하러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사업을 참 우물안 개구리처럼 해왔구나.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해서 그냥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그 장사꾼이 지르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을 키우는데 나는 사업을 참 그동안 정말 생각보다 못한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너네가 이 회사를 사가라. 나는 그 돈으로 너네가 이걸 한 것처럼 전기 자동차 회사를 사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밸류체인을 확장시켜서 이 테슬라 이상 가는 그런 전기 자동차 회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걸 팔았어요. ES 청원이 작년 10월에 8,750억 원의 KKR이라는 국제적인 자산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내가 저걸 갖고 있었으면 최소 8,750억의 반 이상, 또 내가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으면 진짜 2조, 3조 됐으면 그냥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그런 자산가가 되는데 조금 좀 잘못 팔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했는데 그때 내가 이 회사를 팔지 않고 가능하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전기 자동차 회사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비상장 회사에서 그럴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이 친구들한테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한 돈을 가지고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건 상장 회사 주식이니까 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했다면 정말 큰 대박을 터뜨리겠다.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내 참모들 중에 말린 그런 이제 임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술 먹다 보면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좀 아깝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날로 번창하고 있고 또 언젠가 미래에 테슬라를 능가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3천조 원이고 몇 년 후에는 3천조 원까지도 간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추월하면 3천조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추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제법 큰 회사가 돼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적어도 우리나라가 뭐 성장, 복지, 분배 뭐 이런 얘기를 뭐 정치인들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곳간을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 분배하고 복지만 부르짖으면 앞으로 2세대, 3세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곳간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곳간을 채우려고 이 전기차 산업을 시작했고 뭐 남들이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네 어쩌네 하지만은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번 돈, 회사에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사회공헌 사업하고 신기술에 투자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놓고 죽겠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한테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니는 이 회사를 혹시라도 물려받으면 그럴 생각이 없으면 물려도 안 주겠지만은 물려받으면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분하거나 그럴 생각이면 물려받지 마라. 물려받는다면 회사의 수익이나 그런 거는 사회공헌 사업을 해주고 기부해주고 신기술에 투자해주고 해서 좋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2016년에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가 27살이었어요. 그 27살짜리가 30억 달러를 회사에서 번 돈 30억 달러를 1차적으로 사회보건 사업이나 신기술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사 돈을 벌면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데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27살짜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재벌들이 지 개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몇 푼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사치를 하고 뭐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재용 같으면 얼마나 많이 벌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욕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보내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분들이 이런 사회보험 사업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 쓰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하면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 좀 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길을 밟아서 열심히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의 기술 집약성, 접성 또 특히 또 상용차 같은 경우는 되게 시장이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발 주자로 뛰어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대표님께서 저는 비전공자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출하신 그런 전략 같은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에디슨 모터스인데 2009년경에는 한국 화이버였잖아요. 회사가. 그때부터 회사를 봤었는데 아까 탄소바디를 잠깐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대표님께서. 그때 탄소바디에 대한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품 수급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이제 탄소바디 전기 버스가 또 호응이 좋아서 점유율도 높은데 이제 또 어떤 개선점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대답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장벽이 물론 높죠. 근데 제가 이 자동차 제조회사 오너가 되기 전에는 저도 꼭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였습니다. 제가 소비자일 때 어떤 디자인의 차, 어떤 성능의 차, 어떤 품질의 차, 어떤 AS를 잘해주는 차를 살지 늘 고민했는데 저는 그때 그 소비자의 마음으로 지금 제조회사 대표가 돼서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디자인 좋고 품질 좋고 성능 좋고 AS 잘 되는 차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장 안 나는 차를 만들면 그게 버스든 트럭이든 승용차든 SUV든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공자였던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총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눌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공자들은 자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 이건 안 될 거야. 남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전공자인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여러분 나이 또래에 읽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그 감명
감각으로 오픈 마인드 돼서 뭐든지 흡수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공자이지만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방송국 PD 된 거는 신문방송학이 아니니까 비전공자잖아요. 근데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만 방송국 PD 되는 거 아니고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맡았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정말 각광받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하는 아이템을, 궁금해하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볼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해볼까? 우리 방송국 스태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또 우리 동료들의 그런 궁금증을 조사해가지고 해볼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분들은 나 혼자 열심히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생각의 깊이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런 고민을 한 중에 갑자기 내가 85년도에 KBS 입사해서 한 달 동안 연수를 받을 때 어떤 선배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이 뭐 소위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멋진 프로 하고 싶어 할 텐데 PD가 돼서 정말 잘하는 PD는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다. 그러려면 시청자 대중의 평균 수준을 그 당시에 중퇴 수준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가장 울고 웃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같은 프로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가 시청자 일반의 눈높이 평균이 돼서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뭔지 200개의 리스트를 적었어요. 초능력이라는 게 있나? UFO 존재할까? 마술이 그게 초능력일까? 눈속임일까? 뭐 무속인이 예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뭐 작두를 탄다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가능한 일인지 뭐 그냥 괜히 거짓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면 아마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PD 5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5명 평균 시청률에 내가 2에서 2.5배를 했고요. 최고 시청률은 43.8% 됐습니다. 그 주에 방송 3사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27%였어요.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가 주말 10시대 뭐 이럴 때 방송하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놀러와서 절대 시청률이 좀 덜 나오는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시청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